국제기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규범적 성격의 국제기구다. 그러니까 통상법치라고 할까요? 뭐 분쟁 해결 기구 관련한 DSU를 보면은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자세한 그런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규범적 성격이 강화된 국제기구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말로 하면은 통상법치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국제통상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굉장히 강화한 그런 국제 기구다. 그에 비해서 가트는 기존의 정치 경제적 성격, 외교적 성격이 강한 그런 기구입니다. 통상 법치고요. 규범적이다. 이에 비해서 가트는 정치적이고 외교적 성격이 강하다. 가장 비근한 예로 그리고 비근하지만 대표적 예로 WTO 분쟁 해결 기구, 그러니까 패널이나 항소 기구가 결정을 내리면 WTO 회원국 모두가 반대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 한 나라도 찬성하면 유효해요. 자, 승소국이 반대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WTO 패널이나 항소기구가 뭔 결정을 내리면 국내재판소 결정처럼 그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범적이죠. 법에 따라 협정에 위반되면 어떤 제재를 받고 뭐 그렇게 됩니다. 가트는 항소기구는 없었어요. 가트 체제에서는 항소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패널 절차는 있었는데 패널이 뭔 결정을 한다? 그럼 가트 회원국 모두가 거기에 동의해야 돼. 안 그러면 그 결정이 효력이 없습니다. 딱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외교적이죠. 패널 결정은 그 외교적 합의가 가능하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효력이. 이거는 굉장히 사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리버스 컨센서스 시스템, WTO는 역만장일치제다 이렇게 불러요. 가트는 만장일치제고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의 강도, 사법적 성격의 강도라는 점에서 가트는 좀 미흡했고 WTO는 매우 강화되었다. 또 강요회의, 이 강요회의는 이게 결국 정치외교적 성격의 국제기구들이니까 본질은 WTO 성격이 아무리 사업적 성격이 강화되어도 WTO 패널이나 항소기구, 재판관, 추천이나 선거 다 회원국 외교관계를 통해서 이게 하게 되고요. 결국 그 의사결정,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WTO 회원국 외교 통상 관련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 결정이 최고 의사 결정, 그러니까 강요회의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요회의가 중요한데 이 가트 시절에는 이 비정기적이었고 회원국이 발의해야만 이게 강조회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또에서는 이게 정례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강요회의가 개최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뭐 뒤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규율 대상의 범위 그리고 규범의 구속력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트 시절에는 굉장히 규율 범위가 제한적이었죠. 상품, 공산품 에 이제 국한됩니다. 무역 대상으로서 상품, 공산품만이 이 규율 범위에 들게 되고요. WTO
이제 상품 중에서 농업도 포함이 되고요. 또 1970년대 이탈한 상품 중에서 섬유. 이 섬유는 가트 체제에서 이탈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WTO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게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건 유형제가 아니죠. 무형제인데 이 WTO는 서비스까지도 지식재산권 보호까지도 무역 관련 투자 조치도 굉장히 규율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규범력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예외 규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고 반덤핑 조치 발동 기준, 뭐 부과 절차를 명료하게 하고 뭐 분쟁 해결 제도 절차 강화했고 무역 정책 검토기구, 소위 TPRM, 트레이드 팔리시 리뷰 메커니즘. 그러니까 무역 정책 검토 기관이라는 것은 각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미리 보고받아서 그 WTO법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예방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WTO는 이제 이런 사전적 예방 절차를 두고 있고요. 그래도 결국 사후적으로 이게 잘못된 경우에는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서 이게 해결하게 됩니다. 그 절차가 매우 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 사후적 그런 보장 제도를 굉장히 강화했다. 그러니까 사법적 성격이 굉장히 강화된 거예요. 시장 개방, 결국 무역의 자유화, 그러니까 기업과 나라들이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트 시절에는 주로 관세 인하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무역하는데 장애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당연히 다 기업들은 관세를 들 거예요. 그래서 관세 인하라는 게 매우 중요하긴 한데 결국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비관세 장벽이라고 불러요. 기업들이 무역을 하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장애 중에 비관세 장벽 제도 철폐에 관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미흡했다. WTO에서는 관세 인하는 물론이고 관세 인하 및 철폐는 물론이고 비관세 장벽 철폐 강화도 굉장히 좀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보고요. 국내법 일치 의무. 이 가트법이나 WTO법은 국제법이니까 이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잘 시행하려면 그 국내법의 그 이행 법률이랄지 이런 걸 마련해야 되겠죠. 가트 협정을 보면 이런 국내법 일치 의무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WTO법 제16조 사항에 보면 WTO 협정과 국내 규범 일치 의무가 있다. 회원국은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국내법 중에 WTO 이행, 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 조치는 뭐냐? 이거 가트나 WTO 국제기구니까 어떤 강제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강제력이 있다. 있는 유일한 기관은 유엔 안보리 정도예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분권화된 사회다. 우리 국제법 첫 시간에 배우죠. 분권화된 사회다. 그러니까 평등한 국가들,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다. 수평적 사회다. 뭐 이런 사회의 특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판소가 있어서 국내처럼 사법적 정의를 우월적으로 이렇게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가트 패널이나 WTO 사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해도 WTO 패널이나 가트 패널 또 WTO 항소기구가 어떤 결정을 하고 WTO 분쟁 해결 기구가 그걸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행은 그 패소국이 그걸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WTO가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WTO 차원에서. WTO는 법으로 뭉쳐진 체제예요. 어떤 인구를 배경으로 하고 영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처럼 그러한 자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실주의적으로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제 법을 공부하니까 좀 이상주의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경우에는 국제재판소 판결을 존중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WTO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할 때 그 철폐를 권고한다 할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이행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행이 자발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이제 보복 조치를 승인함으로써 그 이행을 담보할 수밖에 없어요. 보상에 관해서 협의하고 그 이행 관련한 어떤 관리 감독에 관한 DSU 분쟁 해결기구 여러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는데 한 학기 동안 쭉 그런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뒤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결국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그 보상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보복 조치 소위 그 retaliatory measure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보복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 보복 조치는 당연히 승소국이 WTO 승인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 발생한 그 영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한다. 보복 조치라는 건 뭐예요? 네가 그 WTO 협정을 위반했으니까 나도 WTO 약속한 것을 너희 나라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컨대 자신이 자동차에 관해서는 70%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걸 우리가 관세 양호라고 하는데 이게 WTO 이걸 약속을 했어요. 법입니다. 그런데 보복 조치를 하게 되면은 150%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승소국이 너도 위반했으니까 나도 1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보복 조치인데 이 보복 조치는 이제 가트 체제에서는 동일한 상품 분쟁에 관해서는 상품에 대해서만 한정했고 사실 규범 자체가 상품 무역 협정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WTO는 이제 여러 서비스 무역 협정도 있고 지적재산권 협정도 있고 상품 무역 관련해서도 농업 농산물 협정 위생 및 검역 조치 협정 다양한 협정들이 있어서 그 분쟁 상품 외의 상품 영역에 관해서도 보복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상품 무역 협정에 대한 보복이 실효적이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무역 협정 관련해서도 보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차 보복 제도라고 해요. Cross Retaliatory Badge. 교차 보복 제도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효적인 보복 조치가 가능토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결국은 이 보복 조치로 이걸 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쭉 그 DSU에서는 그 원래의 WTO 결정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감독 관리하는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 이 국제거래법하고 달리 국제통상법은 아까 그 시장 구조에 관련한 시장의 형성과 그 구조에 관련한 법이다. 공법적이고 남성적이다. 또 정책적 문제들이 사법보다 많습니다. 자, 우리 무역협회가 뽑은 통상 이슈 탑 7을 볼까요? 응답하라.
1995. 그러니까 WTO 체제 자체에 대해 문제인데 그 위기와 도전.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WTO 같은 범세계적 통상관리 체제보다는 FTA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 이 FTA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는 것은 뭐 규범의 다중성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춘추 전국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서 번영하려면 뭐 신남방, 중남미, 중동 지역에 눈을 돌려야 된다. 눈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결국 법을 만들어야 돼. FTA 이런 나라고 자유롭게 교역을 해서 무역을 통해서 번영해야 된다. 예? 그리고 뭐 재밌네요. 뭐 문학적 표현을 막 빌려가지고 끝나지 않은 왕자의 게임 해가지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분쟁 갈등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런 걸 좀 생각해봐야 된다. 충성 없는 무역 전쟁, 보호무역주의 진화와 세계적 확산. 그러니까 아까 그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소위 보호무역주의, 프로텍셔니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이거는 원래 그 후발 국들, 못 사는 나라들, 개발도상국, 뭐 이런 나라들한테 적용되는 개념이었는데, 소위 그 뉴 프로텍셔니즘, 신보호주의 정책, 이것이 이제 새로운 강대국들이 지향하는 어떤 자국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 조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미국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뭐 영국도 좀 그런가요? 소위 그 네오콘이라고 해서 컨서버티브의 준말이죠. 보수 세력. 이런 신보수 세력들은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국 기업의 어떤 보호 이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이게 70년대, 80년대 이 신보호주의가 성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나라들이 자국 기업 보호 그리고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한 무역 전쟁을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안보의 무차별적 적용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disguised protectionism 이런 얘기입니다. 위장된 disguised 하면 뭐예요? 위장된 뭐 이런 뜻이죠. 위장된 보호 무역주의적 정책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법을 만드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만들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만들면은 가트법상, WTO법상 어떤 법적 근거를 갖는 거예요.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원칙법, 예외법 할 때 이 WTO법에 여러 원칙들이 있고 또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필 때는 이런 예외 조항에 근거해서 WTO법 예외 조항에 근거해서 피게 되는데 국가 안보를 남발하는 거야. 또 국민 보건 남발하는 거야. 그 속내는 뭐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위장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사실은 WTO법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이러한 의심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발생했다, 국지전이 발생했다.
뭐 선진국들이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그 배후 의도가 뭐냐?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 오래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유언비어가 없나요? 음,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국제통상법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 위장된 보호무역주의는 실제로 WTO 패널이나 항소심 판결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예? 아, 그리고 우리가 유럽법을 무시할 수 없죠. 지금 유럽지역에서 문제되는 것이 브렉시트 아닙니까? 브렉시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이 EU로부터 탈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통상 이슈,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나 받지 않을 수 없죠. 예. WTO 기구도네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강요회의예요. 그 회원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뭐 결정하면 이게 WTO의 결정입니다. 가장 최고의 효력을 갖는 결정이 되고요. 이제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 강조회의는 2년에 한 번 개최되니까 평상시에는 이 제너럴 카운슬 일반 이사회가 최고 기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무역 정책 검토기구 아까 TPRM 이게 사전적 예방 제도라고 그랬죠. 트레이드 팔리시 리뷰 메커니즘. 회원국들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피려고 하면은 WTO에 이거 사전에 보고해야 돼. 이런 정책을 피했습니다. 이제 WTO가 이게 이걸 검토해가지고 WTO법에 합치한다 안 한다. 사전적으로 이게 분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 이제 국내 조치를 시행해서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분쟁 해결 기구가 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에 관련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